행정사 민법정책 입문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의 종류를 배웠어요. 그래서 물권에는 물권법에 8가지 물권의 종류가 있는데요. 가지고 있으면 보호받는 물권을 점유권이라고 하고, 이 가지고 있는 점유를 기본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기본되는 권리를 갖다 우리는 본권이라고 합니다. 너 왜 가지고 있어? 나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이 될 수가 있고, 너 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제한 물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한 물권은 사용 수익 처분 가운데서 일정 부분을 행사하지 못하고 제한당하는 권리가 있죠. 사용 수익만 한다 그러면 처분을 못하니까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돈을 갖다가 변제받지 못했을 때 경매를 신청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담보물권이 있는데요.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유저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계약법에 있어서 15가지 전형계약은요. 물건 또는 권리 이전,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증여계약이 있고, 빌려주고 빌려쓰는 대차계약으로서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가 있고, 개인적 능력을 갖다가 제공하는 고용, 도급, 위임, 임치, 현상광고, 여행계약이 있고, 기타 계약으로서 화해계약, 조합, 종신, 정기금계약, 그 뜻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형성권으로서 의사표시만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반드시 소송해야 되는 게 있고, 청구권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형성권으로 성질을 갖고 있는 분할, 소멸, 매수, 증액, 감액, 청구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살아서 갑도는 의뢰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하고 법인만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법률 행위를 갖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갖다 우리는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법률 행위의 의미를 모르는 걸 의사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제정신 그러면 의사 능력자, 제정신이 아니면 의사 무능력자,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행위 능력자, 혼자서 못하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요. 미성년자하고 비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세 가지가 있고,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요 개념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3강 시간에서는요. 법률행위의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프린트 43번에 보면 법률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 민법 공부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법률행위가 뭐냐? 내가 원해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걸 우리는 전부 다 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는 프린트라든가 나중에 교과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그건 교재 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는 민법 총칙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개념을 빨리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원했을 때 사고파는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내가 원했을 때 월세 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 내가 원했을 때 유언을 하고, 내가 원했을 때 혼인을 갖다가 하고, 내가 원했을 때 계약을 해제를 하고, 내가 원했을 때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름은 다 다르죠. 이름은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원해서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매매도 원해서 하는 것이고, 임대차도 원해서 하는 것이고, 유언, 혼인, 해제 전부 다 이름은 다르지만 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해서 하는 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국가가 강제하는 게 있어요. 국가가 강제하는 것도 우리는 법규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는 어떤 게 있느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있고, 청약과 승낙으로 주고받는 게 있고,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를 몰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독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르게 되면 이때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갑의 의사표시에 복종을 당하는 거죠. 복종. 그러니까 이러한 단독행위는요, 법이 그 종류를 다 정해놓은 것이지
우리는 서로 대등한지에서 의사표시 주고받는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복종당하는 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딸랑 한 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개의 일방적 의사표시. 이러한 단독행위는요. 다시 둘로 나눕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없다는 얘기는. 따라서 일방적으로 저질렀을 때 갑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저지른 표의자 자신에게만 여력이 있고 타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떠는 뭐라고 하느냐? 제유포라고 하는 거예요. 제유포. 말리포도 아니고 화진포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냐? 제유포라고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바닷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자신의 X토지 30억짜리를 갖다 내놓고 장학재금, 장학재단으로 만들어줘요. 장학금으로 지급해줘.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영향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장학재단을 따 설립한다고 해가지고 을이라든가 병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이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사망하면 법률관계를 정리해줘.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영향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소유권 포기, 그러면 국고귀속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권 포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재단법인, 설립이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그 다음에요 이러한 점유권의 포기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포기 가운데 주의할 게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갚지 마. 채권 포기하게 되면 채권의 포기는 채무자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요. 저당권 포기하게 되면 채무자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정한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되고 채권의 포기라든가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의 포기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한물권의 포기라든가 채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죠. 표의자 자신에게도 영향이 있고 다른 사람 타인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요 어떤 게 있느냐? 각종 형성권 행사가 됩니다. 각종 형성권 행사로서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면제, 추인, 철회가 있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진다. 법이 정한 효과를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법에다가 종류를 정해놔야 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표의자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제유포가 있다. 재단법인 설립, 유언,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다. 일방적으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표의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에게도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각종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면제, 추인, 철회와 같은 형성권 행사를 갖다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은요 무조건 먼저 제안한 의사표시 청약하고 그 다음에요 나중에 이루어진 승낙, 청약과 승낙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는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갖다가 10억 원에 사세요. 10억에 사라고 먼저 제안한 겁니다. 먼저 제안한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네 라고 하죠. 네. 이걸 딱 우리는 나중에 한 거죠. 나중에 한 걸 갖다 우리는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낙. 그래서 청약과 승낙 서로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일치가 됐을 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채권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계약인데요. 이 계약은요. 가족법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하고 혼인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약 결혼은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요. 계약 결혼이 아니고 혼인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게 되면 청혼을 하고 승낙을 갖다 하기 때문에 혼인에 의한 의사표시가 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혼인도 법적 성질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예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모여라.
우리가 단체 만들어 보자. 알았어. 그러면 모였는데 어떤 단체 만들어 볼까? 영리를 갖다 위해 가지고 우리가 돈벌이 해보자. 그러자. 여러 사람이 갑의 의사표시에다가 동참을 해주죠. 몰아주기 하는 거예요. 몰아주기. 우리가 학술 연구라든가 종교라든가 자선이라든가 기능과 예술을 갖다 위해 가지고 민법상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보는 거 어때? 그러자. 해서 여러 사람이 의사표시를 몰아주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청약과 승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표시를 합치시켜 준 거기 때문에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합동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 다음 47번에 보면 채권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채권행위는 계약체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원인행위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의무부담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행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간단한 거예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럼 모든 게 끝납니까? 그때부터 시작입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약속대로 중도금 주세요. 약속대로 잔금 주세요. 약속대로 권리 이전해 주세요. 그래서 계약 체결을 갖다 우리는 채권행위라고 하고 채권행위가 원인이 돼가지고 계약서대로 이행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임대차 계약 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대로 임대인 건물주는 건물 빌려줄 책임이 있고 임차인 세입자는요 약속대로 월세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쓰는 걸 갖다 우리는 채권행위라고 하고 계약이 원인이 됐으니까 계약대로 상대방은 이행을 해줄 문제가 있다. 의무부담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면 처분행위는 뭐냐? 처분행위는 마지막으로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리를 넘겨주는 걸 우리는 처분행위로 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됐어. 매수인이 돈 다 줬습니다. 매도인이 고맙습니다. 여기 소유권 넘겨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그때는 모든 권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한 개 더 줘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권리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더 이상 넘겨줄 권리가 없게 만드는 걸 우리는 처분행위라고 하고 이 처분행위는요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채권행위하고 달리 의무부담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행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권리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걸 갖다 우리는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이 처분행위는 어떤 권리를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로 나뉘게 됩니다. 물권행위는요 물권을 정리한 거예요. 물권을 정리한 거. 그러니까 점유권을 했다, 정리했다, 소유권을 정리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정리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질권, 담보물권을 정리했다. 그래서 물권행위는요. 물권 8가지 명칭을 기억하게 되면 그게 바로 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점유권의 양도, 상속, 포기, 소유권의 양도, 상속, 포기, 지상권, 설정, 지상권, 양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물권을 정리한 겁니다. 그럼 연습하세요. 연습. 저당권 설정해줘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러면 이거는 채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이니까. 그래서 약속대로 저당권 등기해줬어. 그러면 저당권 설정이 됐죠. 그때는 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물권행위. 자, 그 다음에요. 준물권행위가 있어요. 49번에 보면 준물권행위는요. 물권 말고 다른 재산권을 정리하는 거예요. 물권 말고죠.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했다. 그 다음에 채권을 포기를 했다. 채권을 매매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매매 계약이 있게 되면 채권행위가 되지만 채권을 갖다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양도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로 만든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특허권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준물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준물권행위.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내가 원하는 의사를 결정을 하고 결정된 걸 갖다가 외부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데요. 의사표시는 내가 원해서 결정을 하고 내가 원한 대로 표시가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요, 이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법전에다가 정상적인 걸 너무 많이 넣어놓게 되면 법전이 두꺼워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법에다가 규정하지 않고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4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요, 정상인이 많습니다. 정상인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눈에 잘 띄어. 그러니까 비정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사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고 두꺼워지기 때문에 법전에 넣어놓지 않고 법전을 얇게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4가지를 갖다가 규정을 해놓고 이게 아니면 전부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107조 비진입 표시가 있고 108조 통정의 표시가 있고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고 110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니까 한자로 쓰게 되면 아닐 비자. 그래서 비진의 표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따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비진의 표시라는 말을 씁니다. 비진의 표시. 근데 108조가 있어요. 108조는요. 통정허위 표시 그래요.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거. 그 다음에 110조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에요. 이걸 따 우리는 앞 글자만 따가지고 비통착사라고 나중에 부르게 됩니다. 비통착사예요.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뭐냐? 비진의 표시는요,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해놓고 자기가 결정된 거 말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팔 생각은 없어. 근데 기분이 나쁠 것 같으니까 팔겠다고 거짓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한 건 안 파는 건데 팔겠다라고 헛소리 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비진의 표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해놓고 혼자서 헛소리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갖다 우리는 비진의 표시. 나갈 생각이 없어. 근데 월급을 더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 던져놓는 경우. 그 다음에요. 팔 생각이 없어. 근데 팔겠다고 하는 경우. 빌려줄 생각이 없는데 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공짜로 선물할 생각이 없는데 증여할게 선물할게 거짓말하는 경우. 그 다음에요. 각서를 따 써줄 생각이 없지만 책임질 생각이 없이 각서를 갖다가 써주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가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짜고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속아서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표시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다 알면서 헛소리하는 것들은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짜고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협박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면서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면서 선택했으니까 말한 대로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 50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밑에 조문이 나와 있죠. 조문 미리 한번 눈으로 봅니다. 자,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원칙 유예요. 팔겠다고 했으니까 파는 게 원칙, 빌려주겠다 하게 되면 빌려주는 게 원칙, 그 다음에 증여하겠다 하면 증여하는 게 원칙, 책임지겠다 하면 책임지는 게 원칙, 원칙대로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이러한 무효는요, 선의 제3자, 모르고 있는 제3자한테는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51번에 보면 통정허위 표시가 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글자 그대로 통정이죠. 통정. 통정이 뭐예요? 서로 짜고 하는 거. 서로 짜고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채무자가요,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에게 3억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채무자 을은 3억 원 갚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갚을 생각이 없어. 갚을 생각이 없어가지고 채권자가 경매 들어오게 되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친구 을하고 서로 짜가지고
예, 친구 병이죠. 친구 병하고 짜가지고 갑이라고 한 채권자가 경매에 들어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내 재산을 갖다가 네가 좀 가지고 있어. 네가 좀 가지고 있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을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친구 병한테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없지만 경매를 갖다 피할 목적으로 가짜 계약서를 갖다 작성을 하고 친구한테 보관시키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통정오입 표시 그래요. 통정오입 표시. 그래서 상대방과 서로 짜고 가짜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은 뭐라고 한다? 통정오입 표시. 따라서 이때는요, 채권자 갑은요, 그냥 놔두게 되면 자기 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는요, 상대방과 짜고 한 통정오입 표시를 갖다가 채권자로서 직접 소송을 통해서 가짜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요, 상대방 병이라고 하는 놈이 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등기를 갖다가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서 헛소리하면 비진입 표시, 혼자서 헛소리하면. 그 다음에 서로 짜고 하게 되면 통정오입 표시. 차고는 뭐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 그래서 통정오입 표시도 조문이 중요합니다. 1항에 보게 되면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오입 표시는 언제나 무효로 한다. 거기 무효로 한다. 그 앞에는 언제나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역시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차고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자신이 생각한 것하고 실제 표시된 사실이 다르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물건을 샀다. 모르고 잘못된 걸 샀다. 그 다음에 답안지에다가 정답이 아닌데 모르고 표시를 했다. 이게 전부 다 모르고 한 거죠. 그래서 모르고가 나오면 착오라고 하고, 이때 모르고 한 것은요, 모르고 했으니까 무조건 취소한다 그러면 거래질서, 법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모르고 했을 때는요, 언제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돼요. 109조 1항 조문을 보면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의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요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착오자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 커다란 잘못이 없을 때 안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취소는요, 착오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한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0조 사기 강박이죠. 사기는 속아 넘어간 거. 그 다음에 강박은 강제로 협박당한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갔다, 강제로 협박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해서 원하는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받은 거예요. 여기 비진입 표시는 혼자서 원해서 했죠. 통정오입 표시는 서로 짜고 원해서 했죠. 착오는요, 모르고 원한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원해서 했지만 여기는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사기당했다 그러면 사기꾼이 의사결정을 방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로 협박당했을 때 내가 당신 소유권 필요해. 그래, 당신 소유권 포기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강제로 협박을 하게 되면 강제 협박 때문에 협박당한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방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자유롭게 선택한 거지만 여기 사기 강박은요,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 과정에 방해를 받은 거죠.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기 강박이 있을 때는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0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서 사기 강박이 있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근데요, 갑과 을이 아니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3자가 사기 또는 강박을 저질러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사기 강박이 있게 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안에서 취소할 수 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자, 거기 53번에 보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가 있고 1항이 있죠. 110조 1항. 그건 당사자 간의 사기 강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 사기 또는 강박이 저질러지게 되면 이때는요, 눈치 볼 필요가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 갑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X라는 토지를 갖다가 을에게 헐값에 넘겼습니다. 시가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인데요. 5억 받고 넘겼어요. 5억. 사기당해서. 그래서 당사자 간의 사기가 있기 때문에 갑이라고 한 사람은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하기 전에 병이라고 한 사람이 취소하기 전에 사기가 있다는 사실을 다 모르고 선의 제3자가 X 토지의 등기를 딱 가져가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취소를 딱 할 수가 있겠지만 선의 제3자에게 취소가 됐으니까 물 건네나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뭘 되돌려받느냐? 사기꾼이 매매를 하고 받은 대금을 되돌려받는 거예요. 대금. 물건은 못 돌려받고. 근데요. 110조 2항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제3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갖다가 저질러서 이때 상대방이 있는 경우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를 갖다가 을에게 헐값에 팔았습니다. 10억짜리를 갖다가 을에게 이렇게 헐값에 팔았는데요.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저지른 게 아니고 계약 이외의 제3자 병이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저지른 거예요. 사기 강박. 따라서 계약 이외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표의자에게 사기 강박을 저지르게 되면 이때는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돼요. 상대방이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가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그래서 알았잖아. 그러니까 취소할 거야. 알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취소할 거야. 따라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다는 사실을 다 몰라서 선의고 무과실이면 취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놓고 딴소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요. 서로 짜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경우. 그 다음에 모르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기당했거나 협박당한 경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거 말고는 전부 다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54번에 보면 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리는 뭐냐?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이 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라고 그랬죠. 본인갑이 있습니다. 본인갑이 X라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걸 팔아가지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싶어요. 근데 이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 또 돈 많은 사람을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 좀 대신해 줄래요? 네, 대신해 드릴게요. 그럼 내가 믿고 대리권 줄게. 매매 좀 해줘. 해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대리권 주죠.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계약을 통해서 대리권 주고 본인이 직접 뽑았죠. 본인이 뽑았을 때는 임의 대리란 말을 씁니다. 근데요. 본인이 제정신이 없어. 본인이 이걸 못해. 본인이 이런 걸 또 못하게 되면 국가가 뽑아주거나 법원이 뽑아줍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법정대리 그래요. 법정대리. 그래서 본인이 뽑으면 임의대리란 말을 쓰고 본인이 뽑지 못하고 국가가 뽑아주게 되면 법정대리란 말을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뽑았든 법이 뽑았든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과 법률행위를 저지릅니다. 법률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갑의 이름으로 저질렀으니까 유효가 됐든 무효가 됐든 취소가 됐든 손해가 됐든 이득이 됐든 전부 다 본인 갑이 직접 다 가져갑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는 대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는 본인 갑의 이름으로 저질렀으니까 직접 본인이 다 가져간다.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 직접 대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직접 대리의 민법상 대리는 대리인의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아서 직접 본인이 다 가져가는 걸 민법상 대리라고 한다. 대리. 따라서 본인 갑, 본인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대리인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55번에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가 있습니다. 임의대리는 본인이 뽑는 거예요. 본인이 계약관계를 통해서 대리권 주는 거죠. 이 계약관계를 우리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합니다. 기초적 내부관계. 근데 대리권 주는 걸 우리는 수권행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이 되고 법정대리는 이러한 기초적 계약관계, 원인관계라든가 수권행위가 없이 법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법 규정에서 발생하는 게 친권자가 있어요. 친권자. 갑과 을 두 분이 혼인을 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가 당연히 법 규정에 의해서 법정 대리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 56번에 보면 유권 대리가 있고 무권 대리가 있습니다. 유권 대리는 말 그대로 대리권이 존재하는 거고요. 무권 대리는 말 그대로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멋대로 계약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다가 대리권 준 적은 없는데요. 그 사람이 저지른 거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면 이때에는 추인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유권 대리는 확정적 유효지만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현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명. 현명은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 반드시 본인 갑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 갑의 이름으로.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대부분이죠. 따라서 민법상 대리인은 행위자인 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본인 갑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본인 갑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본인의 이름으로서 이름을 써라. 이름을 드러내라. 그래서 현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에 보면 복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임권은 뭐냐?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우리는 복임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본인 갑으로부터 또는 법으로부터 일정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는데요. 이 대리인이 너무 바빠. 너무 바쁘니까 자기가 혼자 모든 걸 다 일일이 처리하는 게 힘들어요. 힘드니까 일정한 경우에 A라고 하는 사람부터 또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또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복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임권. 그래서 이 복임권이라는 얘기는요. 복 그러면 중복해서 또다시 어게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또다시 임명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여기 대리인이 나도 갑의 대리인인데 너무 바쁘다. 너도 한번 해볼래? 라고 청약을 하고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믿고 대리권 줄게. 이렇게 대리권 주는 걸 우리는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임권 행사에서 또 뽑을 수 있는 권한 행사에서 뽑힌 대리인을 따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대리인. 기존의 대리인과 똑같이 대리인 부르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대리인 앞에다가 복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복대리인은요. 누가 뽑느냐? 대리인이 뽑았죠. 그러니까 을의 이름으로 뽑아야 돼요. 갑의 이름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때 을의 이름으로 뽑힌 복대리인은요. 을의 대리인이 아니고 갑의 대리인이죠. 갑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때 복대리인이 상대방 병과 대리 행위를 다 저지르게 되면 이 대리인은 본인 갑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갑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현명이 됐으니까 갑에게 직접 모든 행위가 효과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뭐라고 한다? 복임권. 그 권한 행사에서 뽑힌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복대리인. 이때 복대리인은 대리인 을의 이름으로 뽑힌 본인 갑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갑이 모든 걸 직접 다 가져간다. 직접 다 가져간다. 자, 그 다음에요. 59번에 보면 표현대리라고 하는 게 있고 60번에 있으면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대리에서 100%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표현대리하고 협의의 무권대리를 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따 우리는 무권대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가 있는데요. 이 무권대리는 본인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무효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처음부터 유효가 될 수 있고 책임 묻자 그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불확정적 무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불확정적 무효가 된다. 유동적 무효죠. 그러면 이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무권대리는요. 표현대리라고 하는 게 있고 표현대리.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어요. 협의의 무권대리. 여기서는 개념만 잡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고 협의의 무권대리도 역시 무권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요. 표현이라는 글자가 있죠. 표현이라는 글자가 있는 건 표현 그러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 뭐가 보이느냐? 본인의 잘못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잘못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져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이 있으니까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갖다가 전부 다 부담하는 걸 갖다 우리는 표현대리란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대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예만 기억을 하세요. 본인 갑이 있어요. 상대방 병하고 자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위독하시니까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갖다 받은 거예요. 연락을 받으니까 계약을 진행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때는요. 갑이라고 하는 본인이 상대방 병한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대리인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걸 또 우리는 수여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는 것은 수권행위란 말을 쓰는데 이건 대리권 주는 게 아니고 대리인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수여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병이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대리인 보내기로 했어. 그랬더니 A가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예전에 다른 사람 재산을 갖다가 말아먹어가지고 교도소 갔다 왔대. 이러한 얘기를 딱 들으니까 찝찝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린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러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요. 대리인 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을을 찾아갔어요. 급한데 왜 빨리 안 와? 해가지고 이때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이 계약은 누구 때문에 맺은 거예요? 본인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원인 제공한 거예요. 본인이 원인 제공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는 뭐냐? 협의의 무권대리는요. 이거는요. 본인 잘못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 잘못이 전혀 없어요. 본인 잘못이 전혀 없으니까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 안 집니다. 본인 책임이 없어요. 전혀 다르죠. 표현대리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협의의 무권대리는요.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는데요.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전혀 준 적이 없어.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전혀 준 적이 없는데 이 무권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다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본인 갑의 이름으로 본인 갑의 부동산을 갖다가 상대방 병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해버렸어요. 그건 대리권 자체가 없는 거죠. 대리권 자체도 없고 본인이 원인 제공도 하지 않았어요. 원인 제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란 말을 쓰니까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죠. 따라서 이때는요. 본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을 갖다가 체결한 결과를 보니까 잘 팔아줬어?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요. 추인을 할 수가 있고 아주 엉망으로 했어. 손해가 너무 커. 그러면 나는 책임 못 져.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본인은 유리하면 추인, 불리하면 추인 거절. 상대방은요. 대리권 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 좀 져주면 안 될까요? 추인 여부에 확답을 청구할 수 있고 잘 됐습니다. 나한테 불리하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선일 때는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가 멋대로 본인을 갖다가 대신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이때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져 줄게 추인을 갖다가 했을 때는 책임을 지고 책임 못 져 추인 거절하게 되면 이때는 책임 자체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존재하는 경우,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 61번에 보면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게 있고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이때는 그 계약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당이득으로서 되돌려받게 되는데요.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절대적 무효는 모든 자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자한테. 상대적 무효는요. 모든 자가 아니고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적 무효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모든 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 그러나 상대적 무효는요, 선의 제3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한 때가 모르는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걸 갖다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무효는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통입니다. 비진입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일 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의 표시가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통정의 표시가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취소를 했다가 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취소는요, 일방적으로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취소권 행사는요, 어떠한 경우에 하느냐?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통하지 않고 멋대로 저질렀을 때 불리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자가요, 모르고 저질렀을 때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기당한 사람, 강제로 협박당한 사람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이 있어가지고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는데요.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취소권 포기하는 걸 따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미성년자가 저질렀네. 미성년자가 저질렀는데 아주 잘했어. 그대로 납도. 이게 바로 추인이죠. 착오가 있어요. 착오가 있는데 모르고 계약했는데 잘했어. 그러면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사기당했는데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돈으로 물어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고, 이건 결국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취소권 포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추인이 있게 되면 유효가 확정이 됐죠. 새로운 행위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지금부터 유효가 확정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요. 법정 대리인이 일주일 돼서 지금 알았어. 그 계약 그대로 놔둘게. 그러면 그 계약이 지금부터 유효가 확정되는 거죠. 다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단어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기한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조건과 기한, 이것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요. 이 조건과 기한은요, 무조건 미래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라든가 과거의 사실은요, 절대로 민법상 조건과 기한은 절대로 미래의 사실만 말하는 것이지 현재와 과거의 사실은 민법상 조건 기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과연 무엇이고 기한이 뭐냐 이거죠. 조건은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갖다가 증여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주겠다라고 하는 증여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 받을 수 있는 권리는요, 100%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하면 자동차 받을 권리가 발생이 되고 불합격하게 되면 자동차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걸 조건이란 말을 쓰고요. 기한이라고 하는 건요, 100%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0%. 내년도 추석이 되면 자동차 드릴게요. 그러면 내년도 추석이라고 하는 건 100%죠. 그래서 100% 이루어지는 확실한 사실을 갖다가 기한이라고 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은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정지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존재합니다. 정지 조건은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완성이 되면 없었던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죠. 자동차 드릴게요. 그럼 뭐가 돼요? 권리가 발생하니까 여기에서는 정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생활비 보조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럼 합격하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보조가 사라지죠. 그때 합격하면 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 조건이 완성이 되면 그때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 정지 조건, 그때로부터 즉시 효력이 소멸하면 해제 조건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한 67번 나와 있죠. 기한은 100%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추석이 되면 자동차 드릴게요. 금년도 성탄절이 되면 자동차 드릴게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100% 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했다가 의존하는 것을 우리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달력상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확정기한, 달력상 날짜를 지정하지 못하면 불확정기한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생계비를 보조하겠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언젠가는 위로 올라가실 분입니다. 그래서 100% 올라가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공통입니다. 한번 출생이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정해진 날짜를 갖다가 우리가 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100% 이루어지지만 달력상 날짜를 정하지 못하면 불확정기한, 달력상 날짜를 지정할 수 있으면 확정기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소멸시효입니다. 자, 소멸시효는 글자 그대로 시간의 효력이 완성이 되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요, 외상대금 채권이 있다 그러면 법이 정한 기간 동안에 그 돈을 갖다가 받아야 되고 그 법이 정한 기간 동안에 시간의 효력이 완성이 돼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돈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간이 흘러가게 되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권리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없애버리는 걸 따르는 소멸시효 그러는 거예요. 소멸시효. 그 다음에요. 소멸시효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이익은요. 그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요. 법이 정한 기간이 완성이 됐으니까 채권자 당신이 나를 욕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한테 돈 못 줘. 돈 못 줘. 채무자가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돈 못 줘라고 채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걸 소멸시효 이익이란 말을 씁니다. 시간의 효력이 완성이 되면 채권이 없어지는 거, 권리가 없어지는 것 우리는 소멸시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완성이 되면, 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무자 쪽에서 채권자에게요, 당신한테 나는 못 줍니다. 채무자 쪽에서 채무자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시효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효이익.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척기간은요,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사기당했어.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저질렀어. 그 다음에요. 물건 빼앗겼어.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았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법이 정한 기간 동안에 권리 행사를 해. 그래서 당사자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국가가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이 됐으니까 국가가 권리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해놔요. 그래서 국가가 따로 권리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해놓은 걸 따르는 그 권리 행사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금부터 더 이상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된다. 자, 행정사 민법 총칙을 했다가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민법 총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용어 개념을 갖다가 인문특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민법 총칙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듣지 않고 오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를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점을 딱 염두에 두시고 인문특강을 갖다가 통해서 용어를 갖다가 귀에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2차 계약법에 있어서도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인문특강 행정사 시험을 저 김지원이하고 같이 공부하신 거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합격하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저하고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하고 같이 경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을 하셨고요. 실제 강의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